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KB데일리 3월 16일 수요일 레포트 읽고 공부한 내용 공유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레포트에는 총 한 5가지의 주제로 레포트가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저녁에 3월 FOMC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 대한 생각 담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이나가 지금 이제 H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파생해서 지금 ELS 리스크가, 증권사의 ELS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K텔레콤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블록체인 얘기, 첫 번째는 기타 다른 기업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에서 3월 FOMC에 대한 생각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녁 FOMC가 열리는데요. 이 FOMC에 관련된 코멘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를 통해서 3월 FOMC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5bp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불확실성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지 이게 조금 관심사라고 하는데, 일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파월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모호한 상태이자, 그래서 파월은 의회에서 조심스럽지만 신속하게라는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이 발언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후행 지표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신속하게 움직여도 늦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월은 예상이 빗나가서 비난받는 게 힘들어도 이제 분석과 전망, 예상을 통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과 소통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파월은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보여달라. 이 보고서는 그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리그 전의 생각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또 시장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미 시장은 올해 8차례 금리 인상을 반영했고 주가는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리그 전의 두 번째 생각은 하반기에 강력한 긴축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 이후의 긴축은 경기가 확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적게 주면서 인플레이션 제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994년에 급격한 긴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저인플레이션과 경기 호황을 누렸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1994년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경기가 지금 건조했던 이유는 경기가 확장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 확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4년간 저인플레이션과 경기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의 확장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 강력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장의 예상 정도의 긴축을 하고 하반기 때 강력한 긴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차이나 이슈 트래커입니다. 홍콩 증시가 낙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커멘터리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실물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월, 2월 합산 실물 경기 지표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 특히나 제조업이나 인프라의 투자가 반등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물 지수가 큰 폭으로 상회한 데는 정부가 재정 투자의 의지를 밝혔죠. 중국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하면서까지 실물 경기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실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집중된 제조업이나 인프라 투자가 모두 가파른 반등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약을 처방했고 이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해서 이거는 어쨌든 중국 입장에도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증시는 낙폭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지속되는 정부 규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3월에 MLF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3월 14일 전년 중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에 역대로 높은 벌금을 부과할 거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텐센트가 이제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여기에 지금 벌금을 부과하고 거라는 내용은 악재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도 높은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악재로 작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3월 15일에 발표된 MLF 금리가 예상과 달리 동결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10bp 정도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었는데 이런 기대감을 무산시킨 거죠. 이 동결시킴으로써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홍콩 증시는 낙폭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증권위원회가 DR을 상장 폐지를 할 거라, 중국 기업의 DR을 상장 폐지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홍콩 증시에 왜 부정적인가, 이렇게 하면은 SCI 차이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차이나 지수는 ADR 과 그 다음에 홍콩 지수, 그 다음에 본토 A주, 이렇게 세 가지 주식들을 가지고 차이나 지수, MSCI 차이나 지수를 내는데 본토 A주의 비중은 굉장히 적고 홍콩 지수를 반영한 것은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R이 낙폭을 하게 되면 이제 차이나 지수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MSCI 차이나 지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ADR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추종 자금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11월에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미국계 자금은 중국 기업의 투자를 철회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홍콩 지수는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는 홍콩 증시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지수의 급락이 이제 증권사의 ELS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ELS는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ELS에도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H지수가 급락하게 따라서 ELS의 운용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주요국의 지수가 급락해서 증권사의 ELS 운용 손실이 발생했던 구간은 크게 세 가지 구간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H지수가 급락을 한 거랑, 그다음에 2018년도에 무역 분쟁으로 해서 주요국 지수가 모두 다 이때는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때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모든 나라들의 증시가 급락을 해서 증권사에서 부진한 실적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0년도에는 증권사의 단기 유동성 우려까지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증거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딸렸던 거죠. 이런 사태까지 2020년도에는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것이 2020년도니까 2020년도 1분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 변화들이 있냐, 일단 몇 가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한 점이 좀 변화가 됐냐, 이제 첫 번째는 증권사의 ELS 자체 해지 규모가 축소가 되었다. 이제 자체적으로 해지하는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도 1분기 때 ELS 충격 이후로 규제가 강화가 되어가지고
자체 해치 ELS 규모 일정 수준을 외화 유동성으로 확보하도록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동성 위험에 처했었던 사태를 보고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 마진 확대를 위해서 편입됐던 여전체는 여신 전문 금융 회사채를 말합니다. 예, 운용 마진이 높겠죠. 운용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여전체를 많이 편입을 시켰는데 이거 여전체 많이 편입시키지 마라. 해치 자산의 10%까지만 편입시켜라. 이런 상한을 설정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면들이 보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020년대에는 주요국 증시가 동반으로 하락했다. 모든 주요국들의 이제 지수들이 전부 다 동반 하락했다며 이번에는 H지수만 하락을 한 거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간의 분산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2020년도에는요. 다 같이 떨어졌지만 근데 이번에는 H지수 중심으로만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분산 효과가 이제 발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지수 급락이 ELS 운용 손실에는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단 델타를 추종하는 것, 동적 해치 수단으로 델타를 0으로 만드는 거에서는 기초자산을 매도하고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이거는 델타를 0으로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감마 리스크나 배가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 리스크와 배가 리스크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기초자산이 급등락을 하면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급락했던 게 ELS 운용 손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셋톱박스의 역할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배당 정책이 주주에게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SK텔레콤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셋톱박스의 역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일단 셋톱박스는 OTT들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제 최근에 OTT들이 정말 많죠. 이제 이거를 파편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넷플릭스만 있었던 게 지금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유튜브 이렇게 OTT 하나만 구독하지는 않죠. 보통 저는 넷플릭스랑 티빙 이렇게 같이 보고 있고 어떨 때는 웨이브도 같이 보기도 했는데 일단 2개 이상을 OTT를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해지 및 추가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교환 및 추가 계획은 없고 추가 계획이 존재한다는 40%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OTT 간의 중복 사용의 비율을 한번 보면은 일단 넷플릭스는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넷플릭스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넷플릭스랑 왓챠랑 많이 두 개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랑 티빙이랑 많이 보고 세 번째는 넷플릭스랑 웨이브랑 이렇게 동시로 구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OTT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OTT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많은 OTT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셋톱박스다. 이제 셋톱박스고 플레이지라고 SK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자회사격인 SK 브로드밴드가 플레이지를 이제 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플레이지트는 이제 가격이 79,000원 부가세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79,000원인데 웨이브, 티빙, 왁자와 아마존, 애플 TV 등 통합 검색으로 여기 이것만 이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이걸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출시하면서 이걸 출시하는 게 일종의 OTT의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 전에 매년 7천억 원 정도의 정액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도 배당 총액은 이거보다 더 높은 거죠. 7,200에서 8,800원 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게 한 35% 정도, 이익의 한 35% 정도를 배당하는 거라고 가정해 보면은 2022년 연간 배당 합산액은 주당 3,367원으로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DPS 비율 자체가 지금 2020년도에서 급격히 2021년도에 이제 급격히 상승했고 이게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을 좋게 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은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일단 예전에는 이게 가상화폐에 그냥 화폐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순 화폐 성격으로 접근했을 때는 견제 대상이었지만, 이것을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보면은 이제는 규제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의 전망이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68%,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68%로 성장하고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편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돼서 ETF들도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NFT 판매 규모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P2E 블록체인 게임도 지금 국내 증시의 핫 이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고, 기반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인데, 블록체인은 어떤 거냐? 이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 이렇게 데이터를 담고 있는 블록이 있고, 이것들을 시간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체인으로 연결한 게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블록의 데이터를 담고 각 블록은 체인처럼 연결한 게 블록체인이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완벽한 P2P 거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다양하게 확장이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정도이지만 이게 DApp, 그 다음에 디파이, 웹 3.0 등에 적용이 되면서 이게 모두 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이다.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은 어차피 미래에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부상하는 이유는 탈중앙화 때문이다. 탈중앙화의 개념은 기존에는 이렇게 중앙에 어떤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파이낸스 기업, 은행들이 있고 여기에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중앙화라고 부른다면, 중앙화는 개인 대 개인의 완벽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는 거다. 이게 탈중앙화의 개념입니다. 이런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보안, 투명성, 안전성,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확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화폐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일단 가상화폐는 블록을 체인을 만들면서 이제 그 보상극구로 나온 것이 가상화폐인데,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거, 세 번째는 가상화폐 관련,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코인 US, 실버게이트 캐피털, 구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LG이노텍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유는 지금 컨센서스 영업이익의 15%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놀라울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LG이노텍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무래지는 구조조정 효과로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여기 읽어보면 중국 이니스프리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중국 현지 법인에도 지금 고정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감을 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나 에뛰드 같은 경우도 매출 회복은 더딘 모습이지만 수요일을 통해서 손익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아모레지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레포트는 적혀 있습니다.